찬란한 여인이 공주의 옷을 벗겨진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1456년 가을,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공주의 옷을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 왕실 최고의 공주로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역적으로 능지처사를 당했고 그녀 자신은 하루아침에 관비, 즉 나라의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경혜공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혜공주를 노비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삼촌, 세조였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왕실 가족이 왜 공주를 노비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경혜공주는 과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신분 추락을 경험한 공주,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36년, 세종 18년의 일입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의 장남인 문종과 그의 후궁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훗날 경혜공주로 불리게 될 여자아이였습니다. 왕세자의 첫째 자녀로 태어난 그녀는 처음부터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학자형 왕세자였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후궁 출신이었지만 왕세자의 첫 자녀를 낳으며 그 지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태어난 지 2해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441년 동생 이홍이, 즉 훗날의 단종을 낳고 며칠 만에 산후병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겨우 5살이었습니다. 5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갓 태어난 남동생과 함께 궁안에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경혜공주와 단종 남매의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경혜공주는 왕실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449년 세종 31년 그녀의 나이 14살에 혼인이 결정됩니다. 상대는 영양이 정종, 하동 정씨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혼인에 대해 공주의 배필로 정종을 간택하여 영양이로 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실 공주의 혼인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동맹의 선언이었고 그 가문의 운명을 왕실과 묶어버리는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1450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경혜공주는 임금의 딸, 명실공히 조선 최고 지위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 불과 2년 만인 14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경혜공주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다가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잃은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조선왕실의 권력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왕 단종의 주변에는 황보인, 김종서 같은 노대신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보필하는 척했지만 내심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냉혹했으며 무엇보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가 그를 제거했고 이어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 측 대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혜공주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남동생 단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었고 그 삼촌 수양대군을 사실상의 실권자로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 정종과 밤새 두려움을 나눴을까요? 아니면 애써 모른 척 눈을 감았을까요?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역사가 사육신으로 기억하는 6명의 신하들이 1456년 단종 보기거사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경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능지처사,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해졌고 그 가족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은 사육신과 직접 거사를 함께 계획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단종 보기 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이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의 기록에는 정종이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남편은 역적이 되었고 그 순간 경혜공주의 운명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역적의 가족은 연좌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역적의 아내와 자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까지 노비로 강등되거나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는 역적의 아내인 동시에 왕의 누이였습니다. 세조에게는 친족 핫딸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조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세조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를 관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주에서 관비로.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십니까? 왕실의 공주가 나라의 노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실 여성이 공복에 부려지는 일꾼으로 전락하는 것, 조선 역사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훗날 연산군 시대에도 패비 윤씨 사건의 여파로 많은 왕실 인사들이 신분 강등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패비 윤씨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되거나 유배된 대신들의 가족들이 줄줄이 연좌되었죠. 그러나 왕의 누이, 자신이 직접 노비 신분으로 떨어진 사례는 경혜공주만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혜공주의 경우는 조선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관청에 배속되어 하급 노비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보호 아래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자란 여인이 이제는 물을 깃고 청소를 하며 관리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경혜공주는 관비 생활을 하면서도 왕실 여성의 기품을 잃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같은 야사에는 그녀가 밤마다 남편과 남동생 단종을 그리며 통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물론 이러한 야사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경혜공주의 처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깊은 동정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457년 경혜공주의 비극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동생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났고 그해 가을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불과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 아버지를 잃고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는 목숨마저 잃은 남동생.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관비의 신분으로 도성 어딘가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그녀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만큼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조는 왜 조카딸 경혜공주에게 이토록 가혹했을까요? 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조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정당성은 언제나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종 보기 세력이 엄연히 존재했고 그 세력의 중심에는 단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단종의 친누이였습니다. 만약 세조가 경혜공주를 공주 신분 그대로 두었다면 그녀는 단종 보기 세력에게 상징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정종이 실제로 영모에 관여한 이상 그 아내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조로서는 왕실 공주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혜공주 자신은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단종 복위 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를 연좌제로 처벌한 것은 아무리 당시의 법 논리로 설명하더라도 지나친 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세조 치세에도 왕실 인척 중 상당수는 영모 연루 혐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감면되거나 유배 정도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혜공주에 대한 처벌은 법의 엄정한 적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과도한 응징이었을까요? 역사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세조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법을 어기고 공주를 예외로 두었다면 오히려 세조의 권위가 흔들렸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혜공주에 대한 처벌이 세조의 콤플렉스, 즉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과잉 대응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어린 단종의 누이마저 철저히 짓밟아야 자신의 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만년에 들어 무거운 것들을 떠안고 살았습니다. 여러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죽기 전 단종과 그 어머니 현덕왕후의 꿈을 자주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야사의 영역이므로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당시 민간에서 세조의 말년이 그만큼 편치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조 치세 후반, 경혜공주에 대한 처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사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조는 경혜공주를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세조가 경혜공주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주 신분의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1468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합니다. 이어 1469년에는 성종이 즉위하는데 이 무렵 경혜공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종 시대의 기록을 보면 경혜공주가 다시 공주로서의 예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던 그녀가 긴 세월이 지나 다시 공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권이 경혜공주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요? 남편은 이미 역적으로 죽었고 남동생 단종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문종도 그녀가 17살 때 타계했습니다. 경혜공주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473년 성종 4년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8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고 그 짧은 삶의 절반 이상이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녀의 죽음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개인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녀는 악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경랑 속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가문에 태어난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병사도, 삼촌의 쿠데타도, 남편의 영모도 모두 그녀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역사를 왕들의 이야기, 권력자들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세조의 계유정난, 단종의 비극, 사육신의 충절 같은 이름들은 역사 교과서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굵직한 역사의 행간에는 경혜공주처럼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의 전환은 항상 누군가의 삶을 깡그리 부수고 나서야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세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오늘날까지 논쟁이 계속됩니다. 세조는 분명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법전을 정비하고 조선의 통치 체계를 굳건히 다진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그 조카를 죽이고 조카의 누이를 노비로 만든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은 단순히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그 모순 속에서 선택을 내린 인간들입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언제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냉정한 사실, 그 냉정한 사실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삶.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경혜공주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남동생을 위해 무언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만이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경혜공주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공주에서 노비로, 그리고 다시 공주로 돌아온 한 여인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사 이야기 채널에는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조선의 인물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